국민 라디오 밤 스토리텔링, 오늘은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작은 북 콘서트로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1년 만에 또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재작년에 그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 받으시고 다들 너무 걱정이 크셔서 가족들도 제자들도 이제는 거리로 나서는 건 좀 자제하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작년에 백기환 선생님 통일연구소에서 배웠을 때 보니까 신발만 털신으로 바뀌셨을 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거리 인문학자 이도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부끄러운 면도 많습니다. 제 기대만큼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항상 보면 학자가 저렇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실천하는 학자로 모든 사람에게 이도움 교수님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또 이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지 지금부터 30분 동안 저자의 미니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민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다들 아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진짜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과장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삶이 지옥과 같습니다. 제가 쓴 책 내용은 이 헬조선이라는 것을 하나는 직시를 하자는 것이고 그 헬조선에서도 과연 희망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원효와 이제 마르크스를 두 축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세계가 변해야 제가 깨달은 것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깨달아야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원효는 이제 개인의 깨달음에 대해서 일가를 해주고 막스는 이 세계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전 두 사람이 결합이 돼야만이 그 세계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또 희망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빈틈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빈틈이 뭐냐?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안양천에서 버들치를 잡고 놀았습니다. 지금 안양천 가본 사람들은 설마 이럴 것입니다. 그때 구로공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폐수를 마구 버렸습니다. 환경법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1급수 물고기가 살았겠어요? 우리가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내처로 번역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자 그럴련이기 때문에 내처 번역이라는 것은 솔직히 산천이란 뜻에 맞습니다. 그럼 왜 도가 사상에서는 무의자연이라 그랬냐? 자연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렇게 흘러가고 순환이 되는 것을 자연이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무의를 우리가 즉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빈틈을 만드는 것이 무의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허를 만드는 게 무의라고 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안양천에 예전에 폐수가 900톤이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안양천이 흘러가면서 이온작용, 그 다음에 미생물의 흡수, 또 식물의 흡수 이것에 의해서 정화되는 양이 1000톤이라면 거긴 100틈의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이 있는 한은 물은 맑게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골에 고향인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막 폐수가 버려지고 소나 돼지의 똥을 버려도 1급수 물고기가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완전히 물이 그냥 시궁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빈틈이 1톤이라도 있을 때, 1톤이 아니라 단 1mm라도 있을 때 물은 맑게 유지가 되지만 1000톤을 넘어서서 1kg, 1000톤하고 뭐 플러스 1kg의 오폐수가 벌어진다면 강은 이제 시궁창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빈틈이 있을 때 이 세계는, 이 자연은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있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그 빈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드라마 안 볼 것 같죠? 가끔 봅니다. 제 집사람이 선정을 해서 이건 당신 꼭 봐라 그런 건 가끔 봅니다. 봤더니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저희 동네도 그 쌍문동 같았어요.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는데요. 뭐 잘난 체지 몰라도 그 펌프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반경 한 1km 이내의 모든 사람 공유물이었어요. 저가 태어나서 그 대학교 때 거기 집에서 이사 갔는데 그때까지 대문이란 것은 다 열려 있었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 펌프는 언제든 뭐 새벽에 와서도 사람들이 항상 퍼갔어요. 단수가 됐다 그러면 뭐 몇백 미터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누구든 펌프물을 퍼가면서 고맙다는 소리 안 했어요.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랬으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논아 먹고 시골에서 고구마를 가져오면서 또 쪄갖고 돌리고. 그러면 빈 그릇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고구마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빈 그릇에 채우기 위해서 부침개라도 붙여서 돌리고 이랬죠. 그리고 골목 문화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골목에서 애들은 그냥 시멘치포대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거나 깔고 숙제하고 어른들은 뭐 시국 토론하고 아줌마들은 자식 자랑하고 수다 떨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수박 한 쪽 막걸리 한 사발 먹여서야 보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빈틈들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했고 또 복지 수준이 그 당시에 100메디 이랬어도 건강한 공동체로서 또 건전한 인간으로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었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빈틈들이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빈틈들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면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럼 헬조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것을 저는 이제 원효와 막스를 두 축으로 해서 강구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수경 스님하고 4대강 반도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스님들 올라가시면 우린 정치성을 배제하고 4대강 반대 운동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스님들이나 신부님들하고 나중에 디프리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정치적인 것에서 이것이 시작됐는데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순간 4대강 반대 운동은 실패한 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태론적이고 환경론적이고 또 그 생태론과 환경론하고 통할 수 있는 뭐 기독교 사상이든 불교 사상이든 결합해서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 환경 파괴를 만든 것, 4대강 보를 쌓은 것은 분명히 토건 카리터리고 그 밑에 자본이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이 헬조선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종범일 뿐입니다. 마름일 뿐입니다. 제일 주범은 저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막스만 한 것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대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너머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원효와 붓다가 많은 대답들을,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매집 말부터 끌어와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는 30년 안에 망한다고 봅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이윤율의 저하 때문입니다. 1869년에 이윤율이 46%였습니다. 지금 이윤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5%에서 10% 사이입니다. 대공황 때도 10%가 넘었습니다. 대공황보다 더 심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은 10,000원을 투자하면은 4,600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원 벌기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정부 부채만 57조입니다. 전 세계 GDP 총량이 75조 달러입니다. 80% 가까이가 정부 부채입니다. 100% 넘은 위기입니다. 옛날에 부채는 우리가 옛날에 월드컵 4강 월드컵이 아니라 청소년 컵이죠. 4강 올라갔을 때 그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박종환 감독이 흔히 뭐라고 비하하냐면 외채 4강 대회라고 그랬어요. 브라질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다 외채 4강. 옛날에는 제3세계들이 그 부채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더 위험한 건 G7 부채, G7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그들의 부채 비율이 120%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 부채가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복지 비용이라든지 고령화 때문에 점점 더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부채 비율이 이제 100%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거의 제로 포인트에 근접합니다. 그렇게 정부가 노동계약을 하고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또 자본이 그렇게 노동자를 백혈병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 다 뭐예요? 이윤대연입니다. 이 나라에 수백조를 투여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또 회사도 뭐 경영자 스스로 자기가 밤을 새서 일하는 것 다 이윤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윤이 이제 제로가 됩니다. 그럼 자본주의라는 자체가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말한 대로 공유 경제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답사 가서 인화를 해서 사진 찍어주면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은 500장, 600장, 1000장 찍어도 아무 부담 없이 이메일로 여러분한테 보내죠. 왜?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 한계 비용이 제로인 공유경제 영역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 5%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20% 이상을 돌파합니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 넘자마자 환경단체나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화석 연료를 떼는 발전소 추진을 꺼리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갖다 대체하게 됩니다. 아직은 태양에너지가 석탄 석유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10년 안에 태양에너지가 석탄 석유보다 싸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태양 그 발전 건전지 같은 거를 갖다가 세워갖고 100와트를 생산했다. 그럼 제가 50와트 썼다 그러면 50와트를 인터넷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10%가 거의 나라에서 비슷한데요. 50% 이상의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작년에 보면 하부 직원하고 CEO하고 월급 차이가 296배나 나왔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기업에서 말단 직원과 CEO들의 월급 차이가 100배에서 300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됐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대기업의 절반 정도 60%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딱 절반 49.4%인가 그렇죠.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10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대중들의 저항 또한 무시 못하고 있습니다.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유경제 같은 것도 5%지만 앞으로 10%, 20%를 돌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각자 느끼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기업이 얼마 있고 생산을 얼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시에 흐르는 강으로 몇 마리의 은어가 올라오는지 버들치가 사는지 그쪽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는 자본주의가 곧 30년에 무너지고 그 너머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와 달리 돈이 신인 세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친구도 배반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우정이라든지 인간애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제 화쟁을 저는 8가지로 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불일불이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원효가 그것을 씨와 열매의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하고 열매는 분명히 별개 사물이죠. 이건 씨고 이건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씨가 국광사과면 어떻게 돼요? 이 사과 또한 국광사과처럼 단단하고 그러나 당도는 떨어지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후지사과면 씨 또한 어떻게 됩니까? 후지사과처럼 조금 푸석푸석하지만 당도는 높은 후지사과의 유전자적 특성을 갖는 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는 열매 없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공하고 열매 또한 씨 없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공합니다. 그러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돼요?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불교를 보고 니체부터 여러 사람이 불교를 보고 특히 공에 대해서는 허무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불교를 굉장히 열등한 사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차원을 몰랐던 거죠. 진공묘유라는 것. 바로 이런 불일불이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환경문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홍수를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댐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라는 사람이 근대성의 위기가 어디서 기원했느냐 할 때 이 세계를 둘로 나누고 한쪽에 우월권을 준 폭력적 소열 제도에서 근대성의 위기가 기인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비유하면 홍수를 막는 방법은 서구의 근대성의 사회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과 자연으로 나누고 어디다 우월권을? 당연히 인간에게 우월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의 도전에 맞서는 것, 그래서 홍수라는 도전에 대해서 댐을 쌓은 것, 이것이 문명이었고 이것이 바로 근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당장의 홍수를 막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흐르면서 이온작용과 미생물의 활동과 식물의 흡수에서 자연정화가 일어나는데 이 자연정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근대성의 위기인 거예요. 일종의 메타포죠, 물론. 근데 이 화쟁의 패러다임을 가졌던 채치원은 어떻게 했느냐? 채치원이 함양 태수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산의 급류를 흐르던 물들이 함양벌을 만나자마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댐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상립이란 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씨가 자기를 죽여서 열매를 만들고 열매가 자기를 죽여서 씨를 만든 것처럼 상림이란 숲을 조성해서 물이 어떻게 되나 나무의 양분이 되고 나무는 또 흙 속에 구멍을 뚫어갖고 그 구멍 속에 물이 스며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천은 천여 년 동안 홍수를 나지 않게 하면서도 물이 맑게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반을 잘라갔어요. 산림개발에서. 지금은 상림이 반만 남았어요. 원래 상림 하림이 있어서 윗상자 상림입니다. 그래서 폭 400m에 2k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숲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숲에는 전부 다 화렵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물 흡수 능력이 한 3배 내지 5배 됩니다. 왜냐하면 화렵수가 이파리가 넓으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많은 뿌리가 흙 속 안에 구멍을 많이 뚫어놔서 흙 자체가 이제 스폰지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숲 사이로 실개천을 7개를 만든 겁니다. 물을 퍼뜨린 거죠. 실제로 지금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홍수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을 해체하고 숲을 조성하고 강 유역을 넓혀서 실개천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미 채치원이 화쟁의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채치원이 당장의 홍수는 막았다. 그러나 천여 년 동안 홍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장 일어난 홍수를 어떻게 막았겠어요? 그건 뚝을 쌓아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상립이란 숲이 완전히 조성이 된 데엔 그 뚝을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뚝이 저는 근대적 방식이고 서양적 방식이고 막스적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20세기에 왜 집단 학살이 끊이지 않는가?
야만의 시대, 중세의 어떤 주술의 정원의 시대 이런 것도 아닌 교양과 상식이 가장 증대된 또 이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에 왜 집단 학살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죠. 전쟁의 광기였다 그렇지만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도 집단 학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히만 재판을 보고 아이히만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동네의 아파트 관리소 아저씨 비슷한 거예요. 아주 순진한 아저씨였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으로 집단 학살을 벌였는가.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내린 결론은 순전한 생각 없음 상태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화 개념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또 어느 정도 답을 했던 사람은 이제 스탠리 밀그램이죠.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게 유명하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구속당했을 때 바로 그 학살을 낳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물론 저도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근저에는 저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단 학살을 보면은 항상 증오 언어가 먼저 따라다닙니다. 히틀러도 5년 동안 유태인들을 비판하고 배제하는 증오 언어의 연설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관동 대지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조선인들이 독을 탔다. 이런 증오 언어들이 퍼지면서 관동 대학살이 시작을 됐습니다. 루안다 대학살 때도 한 목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후투족을 바퀴벌레라고 하면서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힐 때 우리는 타자를 어떻게 해요?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일 때는 유색인, 기독교일 때는 이교도, 보수일 때는 저쪽 빨갱이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여도 되는 타자들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죠. 4.3 학살 때도 처음에는 공권력이 학살을 했지만 나중에는 제주도 주민이 이웃 주민을 학살을 했어요. 왜? 자기가 자기 삼촌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빨갱이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집단 학살의 이면에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서도 동일성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뭐 차이의 사유라든지 타자성의 사유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효의 이제 화쟁 가운데 변동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눈부처라고 붑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세요. 그러면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면 상대방 눈동자에 내가 보이죠? 네? 그것을 이제 눈부처라 그럽니다. 이것은 원래 있는 용어죠. 근데 거기에다 저는 좀 더 철학적인 용어를 덧붙이는데 이제 번박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뭐 사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실으로 착각해서 묻지 말아주시기 바라는데 그 하나의 그 삼류 소설인데요. 제 대학 다닐 때 제 누이가 이제 독일을 갔어요. 독일 간호사로 가서 월급을 이제 붙여줘서 그걸로 대학을 다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누이 죽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누이가 독일 의사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던 거죠. 저는 이제 독일 의사가 원수였겠죠.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어렵게 뭐 구두 닦기부터 다 해서 중소기업,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됐어요. 저는 고유명사 독일 의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 독일 의사도 되지 않기 위해서 100명을 고용한다면 50명을 이주 노동자로 고용을 하고 그들과 밥도 한 끼씩 같이 먹고 또 등산도 같이 가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전 또 축구 좋아하니까 공도 차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들도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든지 오라버니라고 불렀었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야말로 독일인 의사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어느 날 아들이 이주 노동자 가운데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랬을 때 저는 그를 나는 딸처럼 생각하지만 내 손자가 껌둥인 것까지는 나는 그것까지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애가 그 소리 지르고 나간 거죠. 아이의 그 말을 통해서 저는 밤새 울면서 성찰을 했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독일은 의사를 발견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그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와 이제 소풍을 가서 내 안에 독일인 의사, 그리고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 그 이주 노동자 안에 내 누이, 이 네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경지가 바로 눈부처를 보는 경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레질한 사람도 차이라는 것은 언제든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 그 자체에 다다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이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설명을 안 하고 차이 그 자체는 감성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왜? 이성은 언제든 동일성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눈부처의 경지가 바로 감성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이고 다시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눈부처 차이를 우리가 가질 때 진정 타자와 진정한 공정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부처 이 차이를 가진 주체들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어떤 주체, 이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 세계가 모순과 부조리에 차 있다고 하면 그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실천하는 주체, 그 개념은 우리가 근대적 사회로부터 계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주체가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혔을 때는 항상 타자에 대해서 폭력, 학살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체의 동일성을 극복한 주체, 그래서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주체인 눈부처 주체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부처 주체는 세 가지 자유를 우리가 종합하는 주체가 눈부처 주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프롬 프리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개념이죠. 억압, 구속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투 프리덤, 그건 이제 적극적 자유입니다. 막스가 말한 대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쟁기를 통해서 황무지를 밭으로 바꿀 수 있고 거기서 생산을 해낼 수 있고 그 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감히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시키는데 공헌했다. 이런 어떤 주체, 이게 적극적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또 종교에서 하듯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일개 도둑이었던 장발장이 성인으로 전환되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적극적 자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for freedom, 그건 대자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어떤 수행과 정지들에서 부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한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게 원효의 또 진속불유한 개념입니다. 그럼 언제 내가 부처가 되느냐? 그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서 그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순간 바로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스를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혁명이나 주장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막스가 본 이상적인 사회는 바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인 소셜 릴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막스도 불교식으로 굉장히 이 세계를 관계론적으로 봤어. 서양학자들은 실천으로 본 게 아니라 사회 관계 속에 있는 개인이에요. 그 개인들이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와 내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다른 타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바로 막스는 이상적인 사회를 봤고 그 순간 자유하고 정의가 일치된다고 본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유를 종합하는 사람이 바로 눈부처 주체인 것입니다. 저는 희망버스에서 바로 눈부처 주체들을 봤습니다. 새로운 주체들이 탄생한 거죠. 자기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죠. 그러나 부산까지 달려와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아스팔트에서 비까지 맞아가면서 밤을 샙니다. 또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송경동 신이 저보고 1시간 연설을 하달래. 그래서 야, 1시간 어떻게 연설하냐. 그래서 기껏 한 게 한 2, 30분 했나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그냥
한 3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전날 내려가서 3시까지 있다가 버스로 올라오고. 그리고 또 잘못되면 구속당할 수도 있는. 근데 거길 내려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왜 그랬느냐. 다 같은 심정이죠. 백기환 선생이 김진숙 씨가 거기 올라갔을 때 저희들 앞에서 한 말이 김진숙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 마음으로 백기환 선생이 거기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백 선생님이 나온 김에 이제 백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백기환 선생님 또 수경 스님 그러면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강한 분이라고 봐요. 백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죽음에 이르는 고문을 몇 차례나 견디신 분이에요. 또 수경 스님 그러면 새만금 반대운동 하시면서 삼보일배로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건장한 청년 윤도현이 1km를 따라오고 한 달 알았어요. 그것을 157km인가요? 그것을 하시면 수경 스님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제가 가까이에서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 울보입니다. 울보. 백 선생님 소주 한 잔 드시다가도 울고 유행가 부르시다가도 울고 수경 스님이 여강선언에서 나중에 서울선언에서 매일 아침 우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 저렇게 강한 사람도 약한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른 능력은 보통 사람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능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백 선생님은 노동자들이 고통당하는 게 당신이 고통당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수경 스님도 생명들이 죽어가는 고통이 당신이 당하는 고통하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이제 메리 고든인 사람이 캐나다에서 공감의 뿌리 교육을 했어요. 그냥 카페 뜻 깔아놓고 애기들 데려온 거예요. 그럼 애기들이 넘어지면 애들도 같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이를 먹으러 가다가 달려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학생들이 같이 아픈 거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감의 뿌리 교육을 한 교실은 다른 교실에 비해서 이지매와 폭력이 90% 이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전역으로 이제 확대한 거죠. 거기서 이제 메리 고든이 깨달은 거는 인간이란 누구나 공감 능력이 있다. 그리고 공감은 체험과 학습에 의해서 증진될 수 있다. 그리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심은 누구나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세운 것이 바로 공감 협력 교육이란 것입니다. 우리 두뇌 신경세포로 보더라도 우리가 98년 이전까지는 짐승하고 구분이 없었습니다. 감각신경세포, 연합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죠. 그럼 감각신경세포가 그것을 뇌로 전달하면 두뇌에 있는 연합신경세포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놈이 나보다 센가 약한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다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신경세포가 다리에 명령을 내려서 도망가게 했던 것이고 약하다고 생각했으면 운동신경세포가 팔에 명령을 내려서 잡으라고 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98년에 리철라티 박사가 인간은 짐승과 달리 거울 신경세포가 있다. 그래서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서 모방을 하고 또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인지과학적으로 말하면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서 인간이 공감을 한다는 거죠.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자비심의 어떤 근원이라고 보고 어떤 새로운 눈부처라는 것은 바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내 아픔처럼 공감하는 주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이 눈부처 주체들이 서로가 연합하는, 그러니까 막스가 본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이라는 것에 저는 매개를 공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서 연대하는 주체들이 만든 어떤 공동체, 아까 응답하라 1988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눈부처 공동체란 것이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는 그런 눈부처 공동체가 이제 곳곳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세계, 서로가 경쟁하고 싸웠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느냐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애쉬 선분의 실험이에요.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SBS인가요? 어느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강남의 대로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따라 안 해요. 2명이 쳐다보니까 아무도 따라 안 해요. 근데 3명이 강남대로의 길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중에 몇 명이 따라하다가 수백 명이 도로를 마비시킬 정도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희망으로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 아니면 노동계약 비정규직이 천만이 되는데도 전혀 번영하지 않는 세계, 또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를 잃는 시대다. 하지만 3명이 연대하면 이 세계를 충분히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썩은 나무도 우리가 발로 차야 넘어지듯이 우리들이 이제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하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우리들의 어떤 지금 여기에서 실천, 아주 큰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실천도 중요하겠죠. 환경 파괴를 생각해서 일회용 컵을 안 쓴다든지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해내고 그것들이 쌓일 때 분명히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그 달라진 세계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세계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가 인간성의 어떤 존엄을, 평등을 확인하고 더 증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빈틈이 있을 때 세상이 변한다. 그러나 빈틈이 무너졌다. 빈틈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헬조선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체험과 학습에 의해 증진된다는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눈부처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강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이 책 얘기를 하면요. 이 책은 인류의 위기 10가지에 대해서 원효와 마르크스가 각각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기, 폭력과 학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 욕망과 가잉 등의 위기에 대해서 펼치는 원효와 마르크스의 사유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나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깊은 사유를 하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신분과 계급의 차별 없이 만민이 평등한 이상사회를 꿈꿨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게 느꼈던 원효와 마르크스는 통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지향하는 것이 같은데 방법만 달랐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지속되려면 사회가 변해야 하고, 사회를 진정 개혁하려면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아까 3명만 모여도 눈부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3명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같이 이야기 나누어 주실 손님으로 김은교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올라와 주시고요.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제가 꼭 나와주십사 부탁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또 책과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또 이동 교수님과 오랜 친분이 있으세요. 두 분은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저를 굉장히 불쌍히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배님이시지요. 그 선배님 이전에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이동 교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찮으셔서 며칠 전까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야기 손님으로 꼭 모시고 싶었는데
도저히 부탁을 드릴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나오셔서 짧게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길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책과 인생 이야기라면 이도움 선배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잘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이도움 선배님이라고 제가 그러는데요. 형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이도움 선생님 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구실에 가면 굉장히 놀라요.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을 들어갈 때 굉장히 자기 마음에 좋았던 글귀가 뭐냐면 동서고근의 사상을 내가 배우고 실천한다 이거였거든요. 동양과 서양의 학문을 균형 있게 공부하고 또 멀리 있는 고대 것과 가까이 있는 동서고근의 사상을. 근데 이도움 선생님 연구실에 들어가면 여기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들이 연구자들이 계시지만 네. 진짜 이제 한국 고전문학 전공자이지만 정말 프로이트, 니체, 푸코라든지 전집으로 주로 이렇게 탁탁 껴 있어요. 그죠? 전집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게 여러 번 읽은 아주 옛날 책들이 사이사이에 껴 있어서 이 연구실에 좀 오래 좀 있고 싶다. 그런 충격을 오래전이네요. 벌써 오래됐네요. 한양대학교 형님 연구실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말로만 혀로만 공부하는 학자들을 네. 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못되고 교만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도움 선배님은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어떻게 하든지 실천을 하려고 네. 거리에서 정말 행동하시죠. 그리고 이따 나서서 얘기하시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벌써 8, 9년 정도 됐죠, 벌써. 네. 그때 같이 연구실에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여름방학 내내 한양대 연구실에서 또 밖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서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내 주실 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도움 교수님의 인생과 또 학업의 과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이도움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책 냈던 레미제라블 네. 기억이 나요. 같이 레미제라블 우리 선배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또 레미제라블 책도 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쉬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제가 우리 선배님이라고 해도 괜찮죠? 이게 네, 그게 자꾸 더 안 되네요. 자꾸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래도 선생님. 선배님 합시다. 너무 이거 막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늘 궁금했어요. 엄청난 양의 글을 쓰거든요. 저는 이제 민교협에서도 같이 일을 해보고 같이 예전에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글을 하룻밤 만에 써내거나 어떤 성명서라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냥 하루에 써서 그냥 저한테 이제 제가 일본어나 영어를 갖다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으니까 빨리 번역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부탁하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런 글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쓰시고 잡지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 오랫동안 칼럼을 쓰셔 오셨죠. 또 불교 쪽에서는 굉장히 저도 그 잡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교평론이라는 잡지 편집위원으로 이제 주간으로 계시죠, 그죠? 편집위원장입니다. 편집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잡지 계시면서도 거기도 계속 글을 연재하고 계신데 글을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 쓰는 비법, 작가들마다 저자들마다 글 쓰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조금만 공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좋은 글은 미국의 뭐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런 말을 했죠. 짧게 써라. 읽을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이해할 것이다. 이미지를 조합해라. 기억할 것이다. 그게 좋은 글의 3박자를 가장 잘 압축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짧게 쓰지도 못하고 있고 길게 씁니다 많이. 그런데 어쨌든 저보고 뭐 요령을이나 방법을 뭐 말하라 그러면 우선 저는 이제 글 쓰는 거는 굉장히 뭐 빨리 쓴다고 주변에서 그러지만 생각은 여러 번 하죠. 그러니까 우선 저의 글의 출발은 저는 그래요. 머리는 가슴을 못 이기고 가슴은 발을 못 이긴다는 게 제 하나의 모토인데요. 되게 현장에서 착삭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착삭을 하면 그 착상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죠. 아무래도 기존 연구부터 새로 나온 논문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구성은 되게 저희 집에서 딱 80걸음만 걸으면 산입니다. 숲입니다. 네, 네. 그 숲에 가서 이면지 갖고 가서 되게 목차를 짜요. 그랬다가 이제 이걸 써야 되겠다 하는 날 이제 아침부터 그냥 쫙 써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령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죠. 흔히 글 쓰는 요령이 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써봐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우선은 여러분한테 뭐 요령을 말한다면은 우선은 이게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로 변해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자도 그랬잖아요. 위편 3절이라는 고사도 있잖아요. 주역을 너무나 읽어서 그 가죽끈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 못한 책 많죠. 근데 아무리 이해 못하는 책도 두세 번 이상 읽으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지과학적으로 보더라도 500조 개의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뇌신경세포가. 이게 막 연결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제조직이 되게 깨달은 게 바둑의 정석을 배우면 신경세포가 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제조직이 되면서 바둑의 길이 보이는 거죠. 매수 앞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깨닫는 게 그 순간까지 공부는 지속해야 돼요. 공부란 게 이렇게 되면은 누가 공부 안 하겠어요. 다 계단형으로 된다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으면 그때 이제 글을 써야 남들과 한 단계 높은 논문이 쓰여진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까지 자기가 공부를 지속해라. 그리고 그런 것이 딱 오면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존 연구 검토도 그래요. 기존 연구를 봐야죠. 예전에는 제가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연구 보지 말라 그랬어. 너무 판에 박은 글을 써내는 거예요. 기존 연구 답습이지. 그래서 아예 기존 연구 보지 말고 써라 이랬더니 또 요샌 너무 또 황당한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반합이죠. 정반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 연구를 검토해서 이제 양의 확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질의 확대로 변하는 순간 그때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글쓰기가 대부분 전공자들은 자기 전공만 쓴다든지 그러는데 우리 이동 교수님께서 이제 문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생태학과 또는 경제학 또 종교에도 정말 뭐 거침이 없어요. 넘나듦이 굉장히 자유롭고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 공부 모임도 있고 또 경제학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 모임을 가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융합적 사고가 가능해지려면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뭐 융합적 사고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말 그대로 지적 호기심이 좀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쓰다가도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비판할래도 자본주의나 신자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게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본성이 맞다면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자체가 악하고 경쟁적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고 인간 본성을 연구할까 맹자, 순자처럼 뭐 성선설, 성학설 이거는 다 뭐 속된 말로 뻥이더라고요. 그러면 진화 생물학을 봐야 되고
또 인류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인간이 뭐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다. 근데 사회를 하면서 뭐 선과 악은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라든지 타자의 영향 속에서 이 선과 악이 증장될 수 있다. 그 부분은 또 이제 사회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하나하나 호기심들을 이제 넓혀갔다가 그 넓혀가는 걸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최대한을 넓히다가 어느 순간에 질의 변화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오죠. 그때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좀 쉬운 얘기로 좀 실천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 싶어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10장,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9장, 10장까지 돼 있는데 참 그 2008년이었죠. 2008년에 그 이런 구상의 단초가 달렸던 이렇게 작은 문건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주셔가지고 그걸 파일로 먼저 볼 수 있는 느낌이 기쁨이 있었고 아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것들이 벌써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서 또 그 전에도 이미 다 공부가 되셨던 것이고 그건 줄여놓으신 건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변인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생각하셨었죠.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주변인을 위한 그냥 주변인이라고 하면 더 marginal, 더 marginalized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주변화된 사람들 단순히 경제적인 민중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계급적이라든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것이 또 이어져서 지순협동조합까지 이렇게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그 생활 속에 지식 정보를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 주변인을 위한 그 인문학 과정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르코에서 이제 형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정권이 바뀌고 그걸 즉시 한양대 대학원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아르코에서 한국예술위원회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서울시만이 됐던 것이 이제 노숙인을 위한 민들레 문학교실이 돼가지고 노숙인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들에게는 그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이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또 노숙인들에게는 또 이제 글을 열심히 쓴 노숙인들에게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일자리가 제공되는 그렇게 사회가 피가 도는 그런 구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1개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좀 줄어들어서 15군데 이런 데서 이제 작가들이 그 문학교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걸 어렵게 프로그래밍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실천들이 있기 전에 이미 2008년, 2007년에 우리 이동훈 교수님 좀 구상하고 계셨던 거 그 얘기부터 해서 지순협동조합 얘기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여기 옆에 계신 김은교 선생님이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10년간 교수로 계셨는데 그때도 일본에서 일본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을 강의하시던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주변인의 인문학이란 건 뭐냐면 저 원효 화쟁을 이제 잘 이해 못한 사람이 개시계비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경전에 원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불교 경전에. 그걸 원효가 그대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전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는 장님의 전모를 못 보고 다리 본 사람은 기둥 같다고 말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장님이니까 만진 사람은 채찍 같다 그러고 귀를 본 사람은 부채 같다 그러고 이게 다 허상을 말한 거다라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육사외도와 같은 우리로 보면 이단이죠. 이단을 비판하는 논거로 그렇게 했는데 원효는 그걸 끌어들여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다리를 보고 기둥이라고 다리를 만지고 기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코끼리라고 말한 거는 코끼리 부분은 옳다는 거죠. 개시계비. 예, 개시계비. 그러면서 이것은 개시죠. 그러나 또 코끼리의 전모를 놓치고 기둥 같다고 말한 거 틀렸으니까 개비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옳음과 그름을 기존의 어떤 틀로 보지 말고 이것을 아울러서 보자. 이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는 도법스님 중심으로 한 화쟁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4대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연기적 관계가 빠져졌다.
그리고 그 현대적으로 해석할 땐 그것은 권력 관계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비유로 하자면 이제 한 쫄병이 한겨울에 물을 떠놓고 세수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이 가다가 너 식당에 가서 김병장한테 더운 물 달래서 세수해라. 그대로 했죠. 어떻게 됐겠어요? 김병장한테 군기 빠졌다고 두들겨 맞았죠. 그게 개시계비의 화쟁이라는 거죠. 근데 인사계는 그거 똑같은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 김병장한테 가서 내가 세수할 물 떠오라 그래라. 그리고 그 물에 세수하게 한 거죠. 그런 연기적, 너와의 연기적 관계, 쫄병과 그 상관 간의 연기적 관계, 그 사이의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한 거죠. 인사계는. 그게 틀린 거죠. 지금 뭐 자본가와 노동자, 또 저 상층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부의 장관이라 이런 사람과 어떤 서민, 이런 권력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이에도 미시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같은 남자들도 만나면 어떻게 학번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나이나 학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뭐 반말 쓰고, 또 하다못해 그 젠더라는 것도 권력으로 작용해서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접촉사고 났을 때 상대방 운전사가 여자면 갑자기 남자 목소리 커지죠. 그런 식으로 미시적인 권력도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쟁을 현대로 옮겨왔을 때는 그 나와 너의 연기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력 관계다. 그러면 권력이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변수로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권력 관계가 작용할 때는 항상 약자들이 손해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권력을 대칭으로 만들든지 화쟁을 하려면 대칭으로 못 만들 때는 약자 편에 서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그동안 추구했었죠. 그러다 보면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실은 강자를 위한 인문학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으로 우리가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약자 편을 드는 게 오히려 공정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 주변인 이들을 위한 인문학이 우리가 하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 이제 동양 사상의 그 원리대로 물구필반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것은 권력이 없지만 대신 건강합니다. 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과 중심이 끊임없이 교체가 된 거죠. 지금은 약자로서 주변에 있지만 이 주변의 건강성과 주변이 갖고 있는 창조성으로 중심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뜻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변인을 위한 인문학이고, 그것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네네. 지순협동작은 잘 돼가고 있겠죠. 예, 지금 3년 차고요. 지금 한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아주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순협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식순환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순환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되 선생과 학생의 구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도 자기가 내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다면 20살이라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0대 원로 교수라도 나는 저 강의를 나는 듣고 싶다 학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고, 아까 말한 공감 협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눈부처 주체들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10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본론을 읽을 때 첫 권을 갖다 1장부터 한 3장까지는 아주 꼼꼼히 읽어야지 되잖아요. 뭐 교환가치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그 다음은 좀 한 뒤로 갈수록 좀 천천히 자료 모은 거라서 혼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정말 10장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래서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혼자서 읽으면 좀 어렵고 팀을 만들어서 읽어야 되는, 그 피케티 책하고 두께가 비슷해요, 거의. 그죠? 피케티 책이 한 1, 2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책이 847쪽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책은 정말로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서 경제학, 철학, 문학 이렇게 모여서 한 장씩 한 10주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은 다양하게 뭐 매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분단 문제라든지, 또는 3장 인간론이 참 좋아요. 눈부처럼 나오는 우리 3장의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의 심화,
그리고 8장을 전 참 좋아했어요. 욕망의 과잉, 뭐 락강이라든지 프로이트에 대한 또 불교적인 그 욕망의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참 좋았는데요. 이것을 꿰뚫는 것은 제가 봐서는 화쟁하고 그 눈부처라는 단어 같아요. 저는 그 눈부처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저도 좀 많이 써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화쟁의 서문에서 나오는데 한 40회 정도, 20페이지 정도 쓰셨는데 사실은 한참 쓰셔도 근데 그 전에 화쟁기호학이라고 1999년에 한양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이제 현대시 전공자로서 그 김수영 시를 분석한 그 화쟁기학적 분석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쪼 바쇼 하이쿠를 또 분석한 그 화쟁기억 방법으로 분석한 글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쟁이라는 것을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책에 나와 있지만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아까 또 코끼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좀 강조하고 싶으신 얘기를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쟁에서 중요한 것은 쟁을 아우른다는 게 대립을 아우른다는 것인데 그 당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화쟁의 뭐랄까 1단계랄까 틀린 건 아니죠. 1단계랄했고 여기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거예요. 제 아들 녀석도 5살 땐가 4살 때 곰탕을 먹으면서 아빠 시원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너도 한국 놈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린 뜨거움과 시원함이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뜨거움이 있고 여기 시원함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마음이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다 보이죠. 삼태극이 뜨거움 시원함이 있어서 이 위에 뜨거운 시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움과 시원함이 대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삶이 있고 여기 죽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이는 삶이 최고의 삶이죠. 그래서 뭐 번박한 얘기지만 오르가즘에 올랐을 때도 죽인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오늘 이돔 선생 강의 휴강이야 오늘 죽이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쟤 죽이는데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립을 아우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팔을 펴는 게 양, 굽히는 게 음이죠. 그러면 펴는 순간 굽히려는 성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펴는 걸 최대로 펼 때 어떻게 돼요? 굽히려고 하죠. 굽히는 순간 또 펴려는 것이 여기 남아있고 그게 바로 모실 대자, 대립할 대자, 대대입니다. 그래서 빨간 태극 안에 파란 태극이 있고 파란 태극 안에 빨간 태극이 있어요. 그래서 대립적인 것이 서로를 모셔갖고 하나로 아우러지는 것. 그거 대대적인 게 또 화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까 싶은데요. 눈부처라는 단어 멋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물론 시가 있죠. 눈부처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전에 있죠. 네, 사전에도 원래 있지만 이걸 참 연결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 여러분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색인이 참 그 자음과몸 우리 아까 그 키 큰 멋진 분 어디 가셨어요? 임채혁 씨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 색인 만들기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데 800페이지짜리를 색인을 만드셨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데 아주 제가 칭찬 상찬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눈부처에서 눈부처 공동체라는 눈부처하고 대시 공동체가 있고요. 들레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대시해가지고 눈부처 되기, 뭐 기계 되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눈부처 대시하고 주체가 있고요. 그죠? 굉장히. 근데 눈부처 대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눈부처 주체 부분의 페이지가 한 15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뭐 그 니체가 얘기했던 유보맨시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명랑하게 자기가 단독자로서 즐겁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공동체적인 그 인간 성숙된 인간의 의미가 굉장히 충일되어 있어서 인간론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는 물론 에마nu엘 레비나스가 타자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원효가 다 얘기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눈부처 대시하고 차이는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쓰셨는지 그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눈부처 공동체나 눈부처 주체는 있는데 눈부처 대시 차이는 어떤 의미를 쓰셨는지 조금 같이 어울려서 제가 네. 간호사 누이 얘기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그러셨구나. 드렸기 네. 때문에 중복이니까 네. 그거 빼고 다른 걸로 질문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마무리 말을 우리 선생님이 정말 1997년에 칠레에서 탄광 사고가 났을 때 그 60여 명의 광부들이 70여일을 견디면서 읽었던 시가 그 파블로 네루다의 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이도훈 선생님 글이 어렵지만 지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시고 좀 더 많이 이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읽기 모임이 여러 군데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책은요, 2년 걸리고 그랬어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꼬박 3년 걸렸던 기억이 나요. 수요일 날마다 2시간씩 읽었는데. 근데 좋지 않은 책은 1분만 보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책은 여러분 사시면은, 구입하시면은, 한 2년, 3년 잡고 읽으셔야 돼요. 마음 잡고. 그냥 한 장씩, 1개월에 한 장씩 읽는다. 이렇게 가슴이 막혀서 더 읽지 못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알라딘을 통해서. 선배님께서 사인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밑줄 치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읽으면서, 야, 이거는 내가 읽으면 또 2년짜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책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시집도 뭐 2시간에 다 끝나는 시집이 아니라 1년에 정말 한두 번 만나요. 시집 하나 읽는데 한 달, 2달이 걸리는 거예요. 한 편 읽고 소설 한 편 읽듯이 감동해가지고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이렇게 필생에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선배님께 좀 부탁이 너무 주려만 하지 말고 좀 받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학생들 있지만 이렇게 교수님께 뭐 드리면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막 이런 거 왜 가져왔냐고 그러고 막, 그죠? 저도 선배님께 뭐 드렸다가 굉장히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 가져오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근데 좀 아래서 올리는 사랑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동의하시면 박수로 마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 마련했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잠깐만 들을게요. 네. 이 책의 저자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지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이분이 또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네. 이도훈 교수님 아주 방송에 능숙하세요. 언제 이렇게 능숙해지셔서 미리 무대에 나와 계시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하고요. 또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국문과 대학원생 이춘희입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로 오늘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네. 저희가 1화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스승이신가요? 네.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학생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일절 받지 않으시거든요. 많이 거절당하셨죠? 네. 아무래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수 만든 쿠키나 아니면 그런 것들만 이제 가끔씩. 그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보신 기억은 있으세요?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손수 키운 인삼을 제가 엑기스로 내려가지고 조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만 받으셨어요. 정말 정성의 엑기스를 선물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일 먼저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오셔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인사도 같이 나눠주시고 해서 아주 깊은 인연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모실게요. 오늘 아주 멀리서 오신 분이어서 이분은 잠깐 앉으셔서 얘기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 와서 말씀 들으려고
멀리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지금은 네, 앉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선생님 이번에 책 내셔서 네. 그걸로 이제 북콘서트 하신다고 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선생님 뵙고 좋은 네.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내신 책은 사실 선생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네. 저희에게 많이 이제 가르침도 네. 주셨고 했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아주 항상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네. 한 권의 책에 다 담아 두신 것들이었고 그래서 참 한 선생님 이제 처음 뵙고서 한 네.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보다 아주 더 오랫동안 함께 선생님과 공부를 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네. 계시지만 항상 변함없이 네.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 네. 그리고 옳다고 믿으시는 부분들을 네. 끊임없이 이제 실천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추운데 대전에서 제자가 왔어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고맙습니다. 민폐를 또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어떠신가요? 무서운 분이셨나요? 아니면 아주 친근한 분이셨나요? 20살 때 그럼 만나신 거죠? 네, 대학 들어와서 사실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선생님 이제 뵀을 때는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저희 선배들을 보면 선생님 연구실에 네.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뵈러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따라가 봤죠. 근데 네. 선생님께서 이제 손수 차를 챙겨서 네.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또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이제 학교 나오실 때마다 괜히 연구실 앞을 기웃거리다 보면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이 있으시거나 해서 네. 학교에 오시면 항상 연구실 문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또 기웃거리다 가서 또 괜히 좋은 차 한 잔 얻어 마시러 들어가 보고 이렇게 언제 그렇게 찾아가도 선생님께서 바쁘시지만 않으시면 늘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 있는 차도 많이 네. 좀 축을 냈죠. 네. 맞습니다. 거리의 노동자들, 제자들 곁으로 항상 가시는 분 이도훈 교수님. 네, 또 멀리서 온 제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예정한 시간보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국민라디오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이 벌써 30회 가까이 됐는데요. 이때까지 방송 중에서 가장 메모할 이야기가 많았던 그리고 공감 능력은 학습하고 노력하면 길러진다는 말씀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스토리텔링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이야기로 함께 꾸려보았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